한국제안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안전업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AI 활용 GPR 탐사 결과 분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우리 GK 엔지니어링의 엄태산 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GK 엔지니어링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지안전 점검, 그 GPR 탐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 엄태산 그 연구소장님은 지금 GK 엔지니어링에서 AI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저는 GK 엔지니어링에서 그 연구소장, 특히 AI 쪽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엄태산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AI 인공지능 진짜 핫하죠? 엄청 핫합니다. 그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엄태산 소장님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안전 점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안전 점검과 그 다음에 우리 GPR 탐사의 역할을 한번 법적인 내용에 근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이 뭔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뭔가, 어떠한 이게 무기냐 기구냐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GPR 탐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신기술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순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안전 점검과 GPR 탐사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지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안전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이행하고 있는 법률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용시설에 대한 지안전 점검과 공사 현장에 대한 지안전 평가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GPR 탐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용시설, 우리가 흔히 공용시설 하면 그 지하 매설물이 해당이 되겠죠. 그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하안전 점검을 GPR 탐사를 기준으로 해보면 5년에 1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공사 현장에 대한 지하안전 평가는 굴착 공사 중에 1회 이상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구간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집안침하 위험 구간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이 정도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GPR 탐사 결과를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이 뭐냐, 또는 인공지능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AI를 이해하실 때 이 AI는 인간의 어떤 것을 얼마나 따라한 거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보시고 AI를 바라보면 아마 대부분의 AI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얼마나 따라했지? 라는 거. 그 기준을 가지고도 이 1차 AI 붐, 2차 AI 붐, 3차 AI 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1차 AI 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고하는 패턴을 좀 카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간처럼 특히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회를 많이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많이 열었었냐면 채팅창 같은 거 하나를 열어놓고 한 몇 분 동안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사람이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컴퓨터 기계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추론하게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차 AI 붐이 줄어드는 걸 저희가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패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2차 붐인데요. 2차 붐 때에는 이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쳐가고 있잖아요. 이때 컴퓨터적으로 무슨 사건이 크게 일어났나 생각해보면 거의 PC 혁명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AI 붐, 특히 연구 논문의 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라는 게 계속 뭐 1년에 2배씩 성장한다, 성능이.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AI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에 쓰였던 논문들, 이런 게 실제로 되더라라는 기술적 기반이 이 2차 AI 붐 때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1차 붐하고 마찬가지로 실패한 겁니까?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면 이 2차 AI 붐이라고 하는데 그때 개발된 것 중에 우리가 뭐 쓰고 있지 생각해보면 딱히 안 떠오르실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2차 붐은?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굉장히 부족했죠.
이게 기억할 수 있는 컴퓨터 메모리도 떨어졌고 그러네요. 연산 속도도 떨어졌고 네트워크 속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바로 포인트 때문에 3차 AI 붐이 시작됐고 이때는 거의 모든 자원을 가진 채로 AI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러네요. 1차 AI 붐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950년대부터 태동을 해서 네. 1차 AI 붐이 일어났는데 실패를 했다. 그 네. 이유는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네. 이러다가 이제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꺼진 거고, 거품이. 맞습니다. 2차 AI 붐은 굉장히 핫하게 연구는 됐는데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못해서 맞습니다. 더 이상 뭐 발전하고 싶어도 기반 조성이 잘 안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차 AI 붐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끔 메모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연산 능력이 다 갖춰지기 시작했고 그 2차 AI 붐 때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기술적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2012년도부터 많이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AI를 설명할 때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인간의 어떤 것을 얼마나 그렇죠. 카피할 수 있는가. 예. 이때 처음으로 이 연구자들이 도전했었던 건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을 좀 최대한 닮아보게끔 하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인간의 눈을 최대한 우리 인간의 눈처럼 작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게 AI 붐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어요. 생각보다 인간의 눈이 필요한 영역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보안, CCTV,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인간은 항상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생각해봐, 보고 사, 보고 결정해 라는 말들이 우리 인간한테 많은 이유는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AI가 잘 판단하네? 여기까지가 한 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혁명적인 게 등장했어요. 이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챗GPT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 3가지가 모였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1차 AI 붐 때 잠깐 핫했던 이거 사람이 말한 것 같아, 기계가 말한 것 같아, 그 정도의 거를 개발한 거 아닐까 싶었지만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각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카피했는가에서 눈에 비롯한 게 아니라 이거 인간의 사고 구조를 꽤 유치원생 정도는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는 아니면 중학생 정도까지는 카피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가능성이 등장한 이래로 AI 붐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AI 발전의 어떤 변천사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뭐 도서도 보고 뭐 관련 뭐 자료도 보고 했는데 뭐 이게 인공지능의 종류 분류라 그러나요? 이게 또 아주 또 복잡한 듯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은 일반 분도 계시지만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AI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PPT 화면을 보시면 AI의 종류라고 이렇게 딱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 아래 한글 적혀 있는 걸 보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표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실 거예요. 이 구체적인 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것을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카피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는 조금 있지 않나요? 있죠.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설명하고 딥러닝을 설명하기보다는 딥러닝을 설명하고 머신러닝을 설명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딥러닝은 한 가지 언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신경망을 카피해서 AI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기술이 딥러닝이고 이제 연구는 거의 종결됐습니다. 이 딥러닝이 답이다 라는 거는 인간들이 찾았어요. AI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딥러닝이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였냐? 머신러닝은 딥러닝, 이 뉴럴 네트워크를 제외한 인간들이 그동안 개발해왔던 수학적 기법, 통계적 기법, 회귀 분석을 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나가는 각종 기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통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AI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우리
AI의 뭐 역사, 그다음에 종류 뭐 이렇게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주제 중에서 이제 본론인데요. 그 GPR 탐사 결과를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사 결과 분석에 대한 어떤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PR 탐사에 인공지능을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큰 이점이 있다, 그쵸.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어서고요. 첫 번째는 탐사 AI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 PPT 자료에 지금 보면 의학 그리고 교통 이 두 가지 분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의료 AI를 개발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의료 AI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개발해서 의사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의사들이 좋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편집해서 줄 수 있죠. 요약하면은 GPR 탐사에 그 우리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야 되는 또는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고.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가 GPR 탐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에 대한 필요성, 필연성 이런 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참 좋은 도구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 성능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이해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 자료의 방대함 또는 정확도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두 번째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료야 MRI 찍는데 보면 사람들 가만히 놓고 그 비싼 장비를 가면서 고해상도로 찍어서 그렇지. 근데 GPR은 센서 가지고 몇 픽셀 안 되는 데이터만 받고 그리고 그 양도 많지도 않은데 AI 어떻게 만들 거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이전 PPT에 나와 있었던 짤막한 기술인데요. 딥러닝 안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 강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기술이 굉장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화학습이 뭐냐면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양질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양질의 판단된 자료를 더 뻥튀기 시켜서 학습시킬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적어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뭐 데이터량을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또 정확도도 향상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은 자료지만 강화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어쨌든 간에 확보를 하고 정확도도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GPR 탐사 분석의 시간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한계 극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에 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공동 탐사 인공지능 분석 기술 개발 현황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 컷 한 컷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이건 비단 GPR과 관련해 있는 AI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편적인 이제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면 카피할까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를 모았던 건 이미 전제로 하고 그 데이터를 양질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학습하기에 좋은 걸로 저희가 마치 요리하기 전에 그 요리의 재료들을 먼저 손질하듯이 그런 손질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GPR을 만져보신 분들은 대부분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전자적 신호들을 받았을 때 이제 노면이 흔들려서 아니면은 차량을 운행하는 환경에서 아니면 뭐 비가 와서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이즈들, 그런 노이즈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라는 이미 인증된 대부분의 필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 처리합니다.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단계는 그러면 우리 GPR 탐사 장비 자체의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넘어와서 그런 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전에 뭐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둘 다 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장비 업체, 전 그래서 표준화되는 장비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비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이미 필터링 돼서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분석하는 사람들처럼 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그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USB에다 넣고 우리가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주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필터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넣습니다. 근데 전자는 표준화될 만한 그런 양질의 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면 대부분 넣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컷 한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리를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를 손질 딱 해놓으면 이제 요리사는 결정을 하겠죠.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카레를 만들까, 뭐 묵국을 만들까 이런 결정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목표가 되는 거, 즉 이제 요리사는 손님의 만족이겠죠. 그걸 위해서 요리 레시피를 정할 거예요. 이제 AI를 개발하는 이 GPR 탐사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은 분석을 하기 위한 좋은 AI 알고리즘이 뭘까? 이거는 앞서서 말했던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쓸 거냐가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를 가지고 좋은 알고리즘을 내가 결정할까? 그걸 이미지 인식 AI 기법 확정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거를 학습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야, 이게 이 답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곧 AI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알고리즘이 AI가 아니라면 그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개발을 할 때에는 연구 논문 같은 걸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논문들에는 대부분 소스 코드라고 할 만한 것들까지 쓸 수 있게 대부분 기법들을 공개해 놓습니다. 오픈소스를.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즉 인터넷에는 레시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네 라는 건 요리사의 판단이겠죠. 그런 것처럼 주어진 이 레시피, AI 알고리즘을 가지고도 세부적으로 이거를 이제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 레시피를 수정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학습까지 마치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AI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무슨 오픈 소스를 활용은 하되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요 사업에 맞는 인공지능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맞습니다. 대부분 오픈 소스입니다. 대부분.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제 제 생각에 이거는 오픈 소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인공지능 구축을 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클로즈드 모드 같아요. 뭐냐면 내 거는 내가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상용화된 그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키는 순간 이거는 오픈 모드가 돼서 내 정보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개발자들의 설자리와 사실은 연관되는 건데요. 그렇게 눈을 개발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인 수준, 특히 안전, 건설 이렇게 뭐 한 끗만 잘못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AI가 개발됐지만 그것을 판독하는 사람도 결국은 중요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좋은 인재로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뿐만 아니라 요즘 AI 개발 트렌드이기도 해요. 빅테크 컴퍼니들은 제너럴한 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작은 컴퍼니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개발한 또 다른 AI와 결합해서 AI와 AI를 결합하고 보안도 해결하고 스페시픽한 문제, 좀 특정적인 문제들을 더 잘 푸는 방법으로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긴 쉬워도 카피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카피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요리사로서 열심히 요리를 이제 재료들을 손질하고 레시피를 정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레시피들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당근이 덜 익었네, 이렇게 하니까 소고기가 좀 덜 익었네 라는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의 이 재료를 가지고 이 레시피를 통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조리를 하는 게 최적일까를 데이터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 요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 부분에서 궁금한 거는 그 다음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 전 바로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궁금했냐면 저는 자, 학습을 시켰어. 네. 학습한 결과가 얼마큼 똘똘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도 검증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 뭐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예요, 얘가?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것을 타겟해서 AI를 개발해 왔느냐라는 건데요. 저희는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내가 하루에 수십 킬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8시간이 넘어가면 피로해서 놓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이 분석사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러한 AI를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목적은 저희가 만든 AI의 목적은 봐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해주는 AI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볼 필요 없어. 내가 선별해 놓은 즉 한 20km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비율로 따지자면 한 2km 정도. 그 정도의 구간으로 확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만 분석사가 보고 판단하게끔 미리 선별하는 AI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성능은 써보신다면 안 쓰고 업무하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한 1000장 정도 네. 골라낸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kg 기준.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은 사실은 그 학교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1000개냐? 네. 왜 1000개를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럼 되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설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옵션은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 거죠. AI 개발자들. 그럼 왜 개발했느냐라고 한다면 중요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석사의 업무량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야 그래도 10만 개 중에 10,000개는 봐야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 조정을 하는 것조차도 어떤 조정값이 어떤 구역은 10,000개 다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구역은 500개만 봐도 충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경험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인공지능에 대한 또 힘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뭔가요? 우측하단. 네, 우측하단에 이제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딱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경험적인 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혼자서 일해도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분석사가 운용을 하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더 느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단축키를 내가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사실은 피로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 얘네들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니즈들 이런 분석사들이 내가 하다 보니까 이 표시를 좀 다르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그거를 내가 설정을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까지 저희가 받고 그리고 실제로 파봐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다시 또 학습의 피드백으로 넣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다행입니다. 네. 오늘 공동분석 AI 분석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들었고 요거는 제가 좀 그 논제를 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GPR 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보면은 그 제약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제약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얻어요. 네.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제약사항 또는 극복해야 될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뭐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 결과가 좀 다를 것 같고 네. 그다음 비가 올지 안 올지 네. 그다음에 뭐 도로 자체도 뭐 굉장히 최근에 만든 것도 있지만은 오래된 도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행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텐데 네. 아까 그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결과 자체도 한 번은 필터링을 한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로 대답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탐심도, 해상도 이런 거는 사실상 장비 문제잖아요. 그렇죠. 장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분석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까지 가기 전에 이미 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은 가탐심도를 조금 깊게 하자, 얕게 하자,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논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안테나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스펙은 갖게끔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요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 그 엄 소장님을 오늘 모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서 첫 번째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공지능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우리 건설 쪽에 그 몸담고 계시는 분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범위로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AI는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내가 석사, 박사 하던 과정에서 어느새 기술은 내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 인력이 시장 초과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과된 인력들이 산업군을 찾아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네. 처음은 금융이었고요. 금융에 있는 주가 분석에 대한 문제를 내가 AI로 풀어볼까? 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의료 쪽은 이미 진출해 아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그 다음에 뭐 변호업계 분석,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 중이에요. 아마 건설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머지않은 시점에서 많은 인재들을 이제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마주하게 되고 대화할 날은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내년만 돼도 상황은 많이 바뀔 겁니다. 일단은 뭐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엄 소장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설 쪽은 거의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인공지능 표준 시스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왜 하나의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냐면, 표준 분석 시스템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거꾸로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얻어지는 GPR 탐사 데이터하고 부산에서 얻어지는 GPR 탐사 데이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냥 집안 특성이 서로 다르고 뭐 이러고, 또는 장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표준화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그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우리 엄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간단하게는 뭐 서울과 부산 뭐 서로 다르다, 인정합니다. 근데 서울과 부산 말고 또 다른 지역 그렇게 해봤었을 때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특정한 뭐 어떤 암석 지대를 발견하거나 막 그래야 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얼마만큼 당해줄 수 있냐, 그거는 데이터를 잘 모으기만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도 뭐 장비가 다양하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장비의 다양성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뭐 예컨대 서울과 부산 지역 두 군데, 장비는 4개, 그러면 2 곱하기 4, 8개의 사례만 제대로 모아도 이거는 표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자에 맞는 눈을 열심히 개발해서 걔네들을 한 군데로 모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자, 이 정도 속도로 본다면은 우리 GPR 탐사를 분석 기술의 표준화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기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것들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들은 실제로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 연구소 안에서 개발 결과물을 보는 것은 2, 3주면 봅니다.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어떻게 넣을 거냐,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대부분이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지난한 과정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간에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게 아직도 요원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오늘 GK엔지니어링 엄태산 그 소장님을 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한 발을 뗐고 그 다음에 달려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태산 그 소장님께서 우리 엔지니어들 또는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린 사람들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AI도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AI들을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활용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거고, 그 활용성을 이 AI 개발하시는 다양한 분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첨단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AI 활용 GPR 탐사 결과 분석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 그 GPR 탐사 전문기관인 우리 GK 엔지니어링의 엄태산 소장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